안녕하세요. 고정근의 쏙쏙 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나갔다가 교회 그 아름다운 가을 전력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전력을 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감상하시면서 오늘 10월 5일 아침 시사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역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10월 5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는 유동규 유동규 씨를 이제 구속을 하고 지금 검찰이 할 것이 다음 수순은 어디냐. 정관계 법조계를 출소하는 전망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정계, 관계, 법조계의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동규에 적용된 배임 행위가 이재명에게도 적용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배임 행위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 있으면서 과도한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기속되어야 할 과도한 이익을 화천대유에게 배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유동규의 그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런 결정을 이재명 지사 당시 이재명 지사 2010년부터 18년까지 성남시장을 역임했는데 바로 유동규 씨가 2010년에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씨를 도와준 공로로 일개 제야 리모델링 조합장을 하던 사람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전격 발탁을 했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 수 있느냐, 관련성이 있을 수 없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추정하에서 이재명에도 그 배임 행위가 이재명에게도 불똥이 튈 것인가 하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은 안타깝지만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런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한전 직원 뇌물에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어불성설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한전 직원 뇌물이 때문에 한전 사장이 책임지는 것은 줄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대통령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했지만 탄핵은 대통령의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지위는 특수하기 때문에 탄핵을 받지 않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헌법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전 직원 때문에 대통령 사퇴 이런 얼토당토 않는 비유를 하면서 선을 그으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궤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은 오히려 대장동 개발 이후 5,503억 원을 환수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검찰은 유동규는 성남 시민의 수천억을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조장을 하고 이것이 이재명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 수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유동규는 당시 유동규와 더불어 신도시 리모델링 관련 사업을 하던 A씨에게 이재명 데려와서 형 동생 사이라면서 앞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니까 많이 도와달라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야당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과 측근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재명과 유동규는 정치 경제 공동체다.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와 남욱 등 핵심 관계자는 줄줄이 휴대전화를 교체함으로써 증거인멸과 진술 맞추기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문정부와 민노총은 이익 카르텔이고 대장동은
토건 법조 카르텔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유동규는 대장동 사업 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심사위원회 천화동인 척 인사 2명을 심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천화동인 척 사람 남욱 변호사가 추천한 사람과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추천한 두 사람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행 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 3명인데 2명을 천화동인 사람에서 대표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심어서 천화동인을 소유하고 있는 화평대유에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동규는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해서 당국대 부동산 건설대학원을 졸업하고 콘도 분양이나 이런 콘도 분양 영업직이나 휴대폰 부품 판매업을 하다가 건축사무소에 한 몇 개월 동안 3개월인가를 뭐 운전기사로 재직을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분당의 A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지낸 다음에 2010년에 이때 인제 이재명 변호사와 가까워지면서 리모델링 조합장을 하면서 이재명 변호사와 가까워졌고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때 도와준 대가로 도와주고 난 후에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간사로 참여를 한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전격 기획본부장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제 2018년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재명을 만나면서 엄청난 영전을 일개 리모델링 조합장을 하다가 엄청난 영전을 하게 되면서 더 큰 욕심을 내다가 지금 큰 화근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 부국장, 법조팀장을 했죠. 법조팀장을 하면서 법조와 정치권에 많은 관계 인연을 맺었죠. 박영수 특검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 등등 많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성남시청을 출입하면서 이재명과도 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과 그런 김만배와 유동규의 관계가 지금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동규는 김만배에게 그 화천대유 실제 소유주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화천대유 소유주이면서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1호 또 소유주, 2호는 김만배의 부인, 3호는 김만배의 누나가 소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 유동규가 그렇게 하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행을 허용하는 대신에 김만배에게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요구했다고 하고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간에 그런 이익을 두고 결탁을 했지만은 서로 간에 관계가 썩 좋은 것은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김만배는 유동규는 무식하고 게슈타포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김만배가 소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동규 씨에게 김만배가 개발 이익의 25%를 지급하겠다. 녹취록에는 700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또 김만배가 정관계 로비를 하기 위해서 화천대유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한 350억 정도를 로비를 법조계나 시의회 고위직 등에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473억 원을 빌려갔는데 이 빌려간 것이 정관계 로비를 하기 위해서 빌려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냐 하는 것도 중요한 규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전모가 좀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동규가 엄청난 이행 기사를 등에업고 엄청난 그 이권이 걸린 이런 그 도시개발권을 어 화천대유를 소유하고 있는 김만배에게 주고, 김만배는 또 자회사인 7개의 화천동 천화동인에 중에서 3개를 본인과 부인 본인 누나가 소유하는 이런 상황, 이렇게 가져가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를 하고, 그 대신 유동규에게 녹취록에 의하면 700억 상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인제 녹취록에서 그런 약속이 유동규 씨 개발력이 25%를 지급하는데 그 대체로 한 700억 정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것이 인제 보도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유동규를 노래방에서 만나자고 해서 정영학 씨, 그러니까 5호 천화동인은 소유주죠. 회계사인데 이 회계사가 김만배가 동석해 그 수익금을 두고 갈등을 벌인, 노래방에서 만나서 대화한 것을 녹취록을 나중 수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라고 거기에 대비해서 녹취를 해 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녹취에는 유동규 씨가 정 씨의 뺨을 때리는 등 일부 화천대유 주주들 간의 갈등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술 기운에 정 씨 뺨을 때린 것은 맞는데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유 씨 측은 녹취록에 대해서도 음 공동 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김 씨와 정 씨 사이에서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싸우게 되었고 유 씨가 중지하다가 녹취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정말 엄청난 이익을 서로 어 가져가려고 설계를 해 놓고 또 그 부담 비용에 관해서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자 정영학 씨가 녹취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녹취록에는 수익 배분을 놓고 대화한 내용들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5개 블록 땅을 34%를 미리 선점을 하고 시행사에 넘기고 뒤에 수익 계약을 해서 3천억 원대 분양 수익을 가져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벌써 2009년도에 화천대유의 핵심 인물이 땅을 미리 확보를 하고 그것을 다시 성남이들이 인제 성남의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만든 특수목적의 회사 SPV인데, 그 성남이들의 토지를 양도를 하고 다시 화천대유가 우선 공급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약 3천억 정도의 벌써 분양 수익을 취득했다. 싼 값에 취득해 가지고 다시 또 화천대유에서 공급해서 다시 시행 및 우선 공고를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약 3천억 대의 분양 수익을 취득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에 인제 화천대유가 시행한 5곳이 나오고 나머지 판교의 분양 블록인데 모두 12개의 분양 블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럼 문제는 이제 나머지 12개는 이런 식이 아니지만은 엄청난 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합리적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성남시에서는 임대 비율을 최저로 낮춰서 하천대유 개발이, 그리고 인제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고 고분양가로 파면서 엄청난 개발 수익을 가져갔다. 그런 얘기고요. 민간 사업자도 그냥 대응한 민간 사업자도 3천억 정도의 이익을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뭐 정말 완전히 복마전이고 엄청난 완전히 노다지를 서로 나누어 가져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이뿐이 아니고 지금 대장동 6개 블록 시행한 제1건설도 4,400억을 챙겼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5개 블록 중에서 5개 블록이 화천대유가 인제 시행했는데 거기선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8천억 정도 이익이 난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6개 블록에서도 6개 블록을 시행한 제1건설이 또 4,400억을 챙겼다. 그런 또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한 회사가 많은 블록을
시행하는 것은 또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아 또 한 가지 뭐 성남시는 백현동에 있는 식품연구개발 부지 개발 때도 특혜 의혹이 있다. 그래 지금 뭐 각종 특혜 위례 개발 때도 위례재산관리공사랑 똑같은 스타일의 구조를 만들어서 엄청난 또 특혜를 가져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대장동 개발구 개발 또 대장동 나머지 블록에 대해서도 엄청난 이익이 시행사 4,400억 원의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구조였고 백현동 식품용분 부지 때 개발 때도 지금 특혜 의혹이 있다. 뭐 또 경기도의 의왕 지역에서도 그런 의혹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6년에 개봉된 아수라라는 영화가 지방 도시의 부동산 복마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방에 뭐 그냥 그야말로 부동산을 노리는 건달들과 아 지하의 그런 조직들이 결탁해서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최근에 위례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분당 그 판교 지역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뭐 저기 의왕이라든지 뭐 등등 이 최근에 남양주에서도 이런 또 시도가 있다고 그러고요. 이걸 보면서 그동안에 전국에 건설된 한 20여 개 도시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을까.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는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떠오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그 지방에서 건설된 한 20여 개의 도시, 혁신 도시 또는 뭐 이런 도시들이 많이 개발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을 내걸고 각종 공공기관이 이전해 가면서 혁신 도시들이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인제 지금까지 문제점은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가 보상을 해 주면서 어느 지역에 혁신 도시가 들어선다 그러면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땅값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죠. 이미 오른 가격에 시가로 보상을 해 주면서 엄청난 돈들이 풀리고 그 돈들이 사방에 부동산 투기를 또 유발하고요. 또 그 돈들은 대부분 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로 쌓여 있습니다. 지금 토지주택공사 부채가 약 한 120-30조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큰 문제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일련의 사건들 위례부터 판교를 거쳐서 의왕이라든지 남양주 뭐 백현동 이런 사건들 시리즈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보면서 거기에 이와 유사한 엄청난 복마전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도 듭니다. 참 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과정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전국에 20여 개 건설되어 있는 엄청난 복마 혁신 도시 이것이 뭐 이런 영화 아수라처럼 복마전이라면 이것이 또 이 정권과 결탁해서 정권의 어 어떤 집권의 뒷받침 하부 구조가 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암담한 좀 암울한 그런 시나리오다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안 되겠죠. 전국이 완전히 이런 아수라판이 되면 정말 안 되겠죠. 복마전판 아수라판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뭐 기대를 해 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계속 또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신선을 이번에 열면서 남한을 보고 "선결 과제를 풀라." 뭐 북한의 유엔의 대북 제재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 "선결 과제를 풀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마음대로입니다. 55일 만에 본인들이 단절했던 통신선을 복원하면서 또 더 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8 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면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설치에 합의를 했죠. 이렇게 합의한 이후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2년 뒤 2020년 6 월에 북한이 스스로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신선 복구에 합의를 했다가 또 통신 한미연합 훈련을 한다는 그걸 구실로 해서 통신 연락선을 차단했다가
그런 과정에서 계속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뭐 등등, 심지어는 극초음속 미사일, 또 신형 지대공 미사일들 발사를 해댑니다.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월 21일 날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제안을 하자, 북한에서는 뭐 처음에는 냉랭했습니다만 다시 반색을 하면서 그것을 남한의 선결 과제를 푸는 과제로 어 푸는 그런 절차로 이용하기 위해서 "선결 과제를 풀라. 그러면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다." 이 통신 연락선 하나에 우리가 목매서 엄청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북한 마음대로 통신선을 끊었다 이었다 하면서 중대 과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조작들이 계속 나오면서, 복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사일로 뒤통수를 안 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 내년 3월 9월 대선을 앞두고 내년 2월에 북경 베이징 올림픽에서 시진핑과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모이는 이벤트를 지금 행해서 착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전에 그런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화상 정상회담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선거를 앞둔 한 달여 앞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중국, 한국,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는 이런 큰 이벤트를 벌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나리오가 각본대로 진행된 남북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려가 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대장동 게이트 뭐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일어나기 시작한 조국 사태, 조국 게이트, 온갖 조국 일가의 그런 문제점들, 조국 펀드 문제점들, 또 뭐 그 후에 또 일어난 여러 가지 뭐 라임 펀드 사태, 오티머스 펀드 사태 전부 다 돈과 관련되는 것이고, LH 사태, 뭐 LH 어 어 각종 LH 직원들은 물론 관련된 정치인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그다음에 뭐 또 지금 최근에 뭐 윤미향 사태, 뭐 또 이런 대장동 사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울산 시장 선거 사태, 또 원전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 준다는 또 원전 파기, 어 이런 또 산자부의 그런 사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요. 또 개연성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개연성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유사 상황 유사한 사태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국민들은 경제는 붕괴되면서 도탄에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사실상 여당 후보로 확정이 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고, 북한은 남북이 또 이런 남북 이벤트,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남북 이벤트, 북한은 계속 핵을 쏘아대면서 남북이 이 이벤트를 가져와서 내년 대선을 다시 정권 연장의 디딤돌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각본대로 진행되는 남북 이벤트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이 뭐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정말 이것이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고요. 북한은 2018년 남북 회담 때에도 세 차례나 열린 남북 정상회담 때에도 북한은 150회 잠수정 훈련을 해왔다는 얘기가 아침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계속 대남 압박 훈련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의 창구를 열어가서 남한의 정치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목을 메고 있는 남한 정부를 잘 요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력을 증강해 오고 있는 그런 북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남북 문제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신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에서는 부스터샷 중증 예방
2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60세 이상의 부스터샷 사전 예약을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전수조사 대신에 똑똑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고위험 접촉부터 추적하는 똑똑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집값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폭등을 만들어 놓고 재산세를 폭탄을 안기는 문정부에 대해서도 비난했 지금 뭐 각종 정책이다.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집값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인데 너무 많이 폭등시켜 놓고 재산세를 폭탄을 또 안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양도를 중과하니까 1 년새 매물이 37%나 떨어졌어요. 매물 자체가 실종되고 있다. 지금 압박에 작년 70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 매물이 감소해서 약 2만 채가 서울 경기에만 2만 채가 실종되고 있다. 지금 보면은 거의 그러다 보니까 매도량은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1 년에 전에 29,800 건에서 18,000 건으로 줄고, 그다음에 증여가 1,092 건에서 1,972 건으로 늘어나는, 매도는 줄고 증여는 느는 이런 모습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20% 포인트 낮추면 아파트 매물이 10만 개는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공공기업이 지금 현재 공기업들이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년새 3분의 1 토막으로 3분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2016년에 13조 였던 거 지금은 2천억 적자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거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고, 뭐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이런 것들 겹치면서 공기업의 수익이 미리 5년 새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러면서 부채는 늘기 때문에 어 정부 지원이 계속 늘어나면 토지주택공사에 4조 원, 도로공사에 2조 원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계속 늘고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들이 세금을 100조 원이나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359 공공기관을 분석한 결과 전 문정부 들어서 지원금이 30조 원이나 늘어서 30조 원이나 늘어서 세금을 100조나 먹는 이런 공공기관이 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인원은 정원은 또 늘립니다. 그냥 세금 먹고 재정에 대해서는 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재정 위기가 언제 올지 그걸 눈앞에 닥치고 있는데도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겠습니다. 이 공적 자금 관리 기금이라고 하는 거죠. 각종 정부 기금들이 많은데 기금들의 일시적으로 재원이 문제가 되면 빌려주기도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너무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가용 자원이 10년 만에 바닥이 나고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도 지금 각종 공공기관도 세금을 100조 원이나 먹는 하마가 되어 있는 데다 기금을 관리하는 공적자금관리기금도 10년 만에 기금이 바닥이 나고 있다. 빌려간 기금들이 예를 들면 고용보험기금 같은 경우에 벌써 고용보험기금 공적자금관리기금의 대출이 아니면 지금 벌써 고갈이 났을 상황입니다. 근데 기금들 제 역할을 못하면 돈만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공부문의 문제점 뭐 이루 정말 지적하면 끝이 없는 상황이군요. 너무 급하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면서 상품을 비교하는 것마저도 못하게 중개다 해서 못하게 하다 보니까 보험 추천 상품 비교 추천이 올스톱 되면서 중소형 인슈어테크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계속 새로운 핀테크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출 한도를 계속 규제하다 보니까 우리은행 대출 한도는 지점당 월 5억에 1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일본이 벌써 바닥이 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인터넷은행도 역시 대출 한도 제한에서 예외일 수 없죠. 꺾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드디어 인뱅 제3 번째 인뱅이 출범하는 토스뱅크가 출범하는데 연 2.7%의 대출 한도는 2억 7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출 빙하기에 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주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나오고요. 저소득층은 돈가뭄에 전세 자금 올라간다든지 이런 돈가뭄에 대출 규제까지 겹쳐지면서 사금융에 돈이 몰려서 몰리고 자영업자들도 '사채라도 써야 할 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세 난민도 모자라서 대출 난민까지 만들고 있다. 그냥 서민들 그냥 일자리 난민, 전세 난민, 대출 난민 참담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졸 초임이 대기업에 300명 이상 대기업은 4,690만 원인데 비해서 지금 30명 299 명의 중소기업은 3,188만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대기업의 대졸 초봉이 일본보다 60%나 많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제가 일본보다 한국 임금이 높은 것은 벌써 10 년도 넘었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에 약 47,000달러 7,800달러인데 일본이 29,900달러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약 60% 차이 난다. 이러니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일본보다 기술력이 대단히 오히려 원천 기술 소재 부품 기술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떨어져서 계속 지금 소재 부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한일 간의 무역 역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대기업의 임금이 일본보다 60%나 많다는 이것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노조원들은 역시 밥그릇 싸움에 현대차 울산과 전주 공장의 노노 갈등, 서로 같은 동료끼리 폭행까지 하는 민노총의 행태들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민노총의 갑질 행태가 폭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런 고용 시장을 계획하지 않고는 청년들이 일자리 기회가 없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또 한국 경제의 또 하나 문제가 퍼펙트 스톰이 문제입니다. 이 퍼펙트 스톰에 인제 여러 가지 하나는 뭐 동시다발적으로 물류 대란, 또 원자재가 급등, 특히 인제 에너지 가격, 석유나 LNG 가격, 그다음에 중국의 전력난, 부품 품귀, 뭐 특히 반도체 품귀 이런 것들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도미노 셧다운 공포에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물류는 앞에 여기 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류가 거의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항 대기라든지 혹은 선박 자체가 구하기도 힘든 상황까지 거의 수출하기도 힘든 중소기업들은 배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차이나 리스크 지금 뭐 계속 차이나의 중국의 전력 부족으로 가동률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어 관련된 가격들이 어 급등한다든지 뭐 이러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 부품을 가공해서 가져와서 조립하려고 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 공급망을 짓누르는 차이나 리스크. 반도체 원료 생산도 중국에서 90% 줄여야 한다 하면서 SK나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불똥이 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중국에서 인도도 석탄 대란으로 전력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인도가 지금 전력이 거의 재고가 3 일치도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과 세계 공장이 나올 수 있는 중국과 인도의 전력난 때문에 공급 대란이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그래서 삼성과 LG는 북미 공장 생산을 늘려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수출 선박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스마트폰 공급마저도 반도체 부족으로 스마트폰 공급마저도 차량은 물론이고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게다가 지금 탄소 중립을 너무 과속 페달을 밟다 보니까 LNG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린플레이션, 친환경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탄소 중립을 너무 과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율까지 올라가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환율까지 올라가고 이자 부담까지 늘고 있어서 특히 항공사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그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 규제 뭐 담합했다 해 가지고 해운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신중해 달라. 지금 뭐 물류 어 수송 파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다시 또 규제까지 또 가세하면은 뭐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배터리 업계까지도 지금 이 불똥이 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요. 이런 공급망 쇼크로 내수에 이어서 수출마저도 꺾일 것인가 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모펀드가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유동성이 줄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사모펀드가 인수합병했던 기업들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나 대만은 아시아 증시가 이틀째 급락을 하고 있다 하는, 한국도 지금 증시가 하락을 하고 4 분기에 코스피가 2,900 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문 펀드 매니저들의 조사 결과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4 분기, 즉 계속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요. 이런 경우는 방망이를 짧게 쥐고 10% 수익을 노려야 한다 하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섣부른 주식 확대는 경계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 이런 걸 담고 금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고, 미국도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되는, 오늘 18 일까지 늘려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군요. 일 주일 남았는데 아직도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유가도 올라가면서 미국 주가도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미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국가 부채가 GDP의 100%가 넘었으면은 예산 통제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상하 양원의 인준을 받아야 재정 지출이 가능한데, 미국은 이미 국가 부채가 120%를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원은 민주당 지배하에서 문제인데 상원이 50대 50이기 때문에 돌파가 쉽지 않다, 그런, 아직도 서로 합의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오늘 아침 보도에는 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복지 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 바이든 행정부가 과도하게 늘려고 했던 복지 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13%나, 어제 10% 올라갔는데 13%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트코인 13% 급등해서 지금 이게 48,844달러를 기록하고, 이더리움도 13% 급등해서 3,3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좀 하락했던 것에 대한 반등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5,951만 원을 기록하고 이더리움도 413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빠져 있다. 지금 블록체인 사업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카카오 같은 이제 그래서 카카오 클립 드롭스, 라인 등이, 네이버 일본 자회사 네이버 라인에서는 라인 프렌즈가 NFT를 발행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NFT가 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에서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클레이튼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한정판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클레이튼 블록체인의 암호화폐인 클레이를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NFT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NFT를 만든다, 유명 작가의 작품을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암호화폐로 거래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카카오나 네이버가 블록체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 NFT 블록체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기시다 내각의 과거 산업 수출 규제 관련 강요 3명 모두가 우익 인사인데, 이 모두가 다 지금 들어서면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만만치 않을 그런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이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비전 싸움이 나와야 되는데, 뭐 윤석열 손바닥에 왕자로 인한 주술 논쟁까지 불거진다든지, 또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이재명 대장동 파병에 불구하고 이재명이 거의 여당 후보로 확정돼 간다든지,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한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는 이유 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문 정권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을 비위를 맞춘 데 급급하고, 북한과도 또 굴종적인 이런 관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중국 예습 정권이 지속되면 미국은 한국에 손을 뗄 가능성이 있다.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책,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칼럼이 실렸는데 굉장히 정말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스 어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들판에 나갔더니 너무 전력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황금 물결이 배가 고개를 숙인 배가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 가지 그 정치 상황,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지금 어느 것 하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된 것이 없이 연이어서 게이트가 나면서 또 북한의 또 압박에 북한이 그냥 장단에 놀아나고 있는, 오직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 이벤트를 하나 마련해 보고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처럼 '내년 대선은 정말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뗄 것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정도로 매우 중요한, 그렇게 손을 떼면 그냥 우리나라는 운명은 대한민국은 끝난다고 봐야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은 끝난다고 봐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남한 내부의, 대한민국 내부의 상황들이 정말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고 하는 서글픈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